우선 저는 이내고 2학년 이번에 이제 국어 내신 대비를 맡게 된 고수민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분당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에 애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중심에서 강의를 오래 해왔고 지금 총 경력은 10년 정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아랍어부터 시작해서 분당 최용은, 분당 명인, 그 외에 올가 국어에도 있었고 현재는 수학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고3 수능 수업보다는 저는 내신이 준비할 게 많기는 한데 이상하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분당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제가 가을부터는 좀 집안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반년 정도 잠깐 쉬었고요. 작년 가을 직전까지는 이내고 수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럼 저의 강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 아이들에게 현실이 얼마나 뼈아픈지 뼈 때리는 것도 중요하죠. 팩폭 날리는 것도. 근데 저는 좀 할 수 있다, 된다. 좀 그런 긍정적인 힘을 많이 심어주는 타입이에요. 제가 자체가 좀 뼈를 맞으면은 움츠러들고 칭찬을 해주면 크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맨 처음에 정신여고라고 해서 잠실에 있는 국어 어려운 학교를 맡게 됐어요. 좀 다른 국어 쌤들도 정신여고 국어하면은 좀 난이도가 헤이다 라고 혀를 내두르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의 사수분께서 그 학교의 선생님께서 아니죠. 그 학교를 담당했던 강사분께서 저의 사수셨는데 엄청 디테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학교만 200명 넘게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학교의 1타 강사셨죠.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걸 중요시하게 돼갖고 제 수업하면은 디테일한 거를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 케미가 맞으면은 재밌게 수업을 해요. 제가 되게 드립도 많이 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사고 자체가 학생들하고 눈높이가 맞다 보니까 그렇게 까불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 걸 안 받아주는 친구는 그냥 진지하게 수업만 하고 이건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세 번째로 저의 장점이 저한테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남한테는 객관적인 시선을 잘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릴 때 혹시 연애 상담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연애 상담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은 물론 연애를 하는 친구가 많이 없긴 한데 다 결혼을 해갖고 그럴 때 좀 보통 저희 여자들은 그 자식이 나빴어 하면서 친구 편을 드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너가 이러이러했으니까 이 아이는 이게 서운했을 거야. 이게 딱 각자 입장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학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는데 얘는 왜 모를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래서 이걸 모르는 거라는 게 정말 진심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의 사고력을 파악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저의 강점이고 경력이 좀 됐으니까 아무래도 자료는 많을 수밖에 없고 이내고의 특징에 맞게끔 선별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내신은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하지만 그냥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외워 라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제가 제일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가 뭐라 그러죠?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래요?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보실래요? 이거 똑같은 거긴 한데 그래요? 지금 나온 자료는 제 개인 노트 연습장이고요. 어떤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 핵심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고요. 그 다음 특징이고요. 배경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먼저 제가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그 지문의 핵심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학생에게 배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나 제가 연구하는 단계인데 본문 분석을 해요. 이게 소설이고 나머지는 시인데 지금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막 컬러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 한 작품당
교수님, 강사분, 연구진들의 연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필기를 한 건데 누가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해석자에 따른 필기 색깔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핵심 정리해보고 본문 연구 한 대여섯 번 해보고 최소 6, 7번은 제가 본문을 분석을 해보고서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고 철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뭐 그냥 많이 적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는 맞아요. 저도 중요한 것만 추려오고 이 해석은 좀 오반데 싶은 건 당연히 버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연하게 다양하게 사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여러 번의 연구를 하는 겁니다. 소설 같은 경우도 뭐 아이들이 전문을 읽는 거를 싫어하지만 어떻게든 어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하고 뭐 임혜도는 특이하게 독서를 먼저 하는데 독서 같은 경우도 어휘 하나 놓치지 않고 지문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을 하죠. 제가 좀 안 하려고 해서 판서 수업을 하는데 판서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다 필기를 하게끔 지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손에 굳은살 배겨가면서 막 필기를 하는 만큼 아이들도 열심히 필기를 해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열정과 재미는 사진이기 때문에 담겨있지 않지만 저는 항상 에어컨이 빵빵해야 돼요. 원래 땀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수업을 할 때는 이상하게 열정이 막 엄청 끓어오를 때가 많거든요. 쌓인 교준 말이야. 그래서 땀을 흠뻑 절을 때가 많고 이거는 이제 한여름 인원이 너무 많을 때 좀 난점인데 겨울에도 인원이 되게 많으면은 강의실에서 땀 냄새가 나더라고. 아마 제 땀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강사분들이 막 수업 파이팅 진짜 넘친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장점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참 열의를 다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를 따로 제가 하고요. OX나 단답형 다 제가 만드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답이 O다 라고 하면은 너가 지금 O라고 택한 이유를 본문의 근거를 통해 나한테 얘기를 해봐. X야? X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 역시나 본문의 근거를 통해 나에게 설명을 해줘. 이런 거를 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듣고 제가 납득을 해야지 이 복습지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면은 수업이 끝이 나는 거고요. 이게 다 제가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은 성적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처음에 정신여고라고 하는 국어 난이도 해인 학교를 맡았다 보니까 그냥 평이한 학교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쉬운 학교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국어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외고, 여고 위주로 좀 강의를 많이 했고 어떤 학교 하면은 교수님이 되게 디테일하대라고 좀 많이 알려진 편이고요.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가 처음부터 제가 높은 등급의 친구 만나서 운 좋게 간 경우도 있지만 여기 제시한 사례는 저와 함께 성적을 끌어올린 친구들입니다. 임혜고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성실한 친구들이 재작년에 특히나 많이 있었어요. 그냥 다 공부 열정이 있고 뭐 다 잘한 건 아니긴 한데 한 15명이었나?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과형이었고 국어 성적은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근데 열심히 저한테 질문도 하고 좀 많이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안정적인 단계로 유지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나 B학교 같은 경우 분당에서 좀 더럽게 기괴하게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개원이고 저는 거기 시험지 받으면 PTSD가 와요. 이 뭐야? 싶을 정도로 모의고사 1, 2등급이 나와도 90점 이상 받기 힘들어요. 100점 맞는 거 있을 수 없는데 정말 치열했던 친구고 성적 안 나오면 우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걔네가 둘 다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2등급하고 3등급이었는데 정말로 저랑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막 알려주자 막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꾸준하게 배워내고 1, 3학
보니까 제가 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학교가 이제 임해고인데, 임해고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성실한 친구들에서 이제 상위권이 절반 있었고 좀 중간 정도가 절반이 있었는데, 다행히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잘들 성적을 끌어올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실한 친구들을 만나는 복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말 되게 잘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1단계는 제가 아까 노트에 정리했던 그 핵심 정리를 아이들과 공유를 합니다. 본문을 볼 때 뭐 독서 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그냥 일단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핵심은 뭘까? 틀을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꼼꼼하게 연구했던 본문 세세하게 분석하고 하나하나 다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마지막으로는 OX 정리지로 마무리하고 이걸 약간 수정해서 그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 과제 같은 경우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개념 정리. 독서 같은 경우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 내용 전개 방식, 병렬식 구조다 뭐 이런 것들,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들을 때는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개념 정리를 좀 우습게 쉽게 보고 간과를 많이 하고 3단계로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해돼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 연수 받을 때 막 처음에 되게 세세하게 기상등 누르시고요, 뭐 깜빡이 켜시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초 잡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달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는 그냥 대충대충 한 다음에 그냥 도로 주행에서 막 달리고 본 거예요. 기본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면허는 땄는데, 면허 딴 후에도 도로 주행은 겁나게 잘하고 주차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받고 다니더라고요, 애가. 이걸 넘어서 그런 거예요. 1단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1단계에서 기본적인 이 독서 지문에서 주요 소재의 기능이라든가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서 각 지문별 핵심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외적인 어떤 보기를 통해서 비교하는 거라든가, 이 지문은 내용 일치라든가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그런 유형 위주로 해서 풀이를 하고, 3단계에 가서 이제 외부 지문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런 심화 문제에 적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1대1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단순히 그냥 이 문제의 답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야 라고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아이가 이 답을 골랐을까? 왜 이 답을 보지 못했을까? 그런 사고력, 지문과 선지에 대한 이해력을 제가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클리닉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거 사고력이다 보니까 여기 키포인트 사고력 파악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그 테드나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게끔 유도를 해요. 아까 제가 개원예고 울면서 막 성적 올리고 싶어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보면 틀린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에 차이점을 두고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없나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틀렸죠? 라고 하나하나 다 자기가 따져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면은 그 풀이 과정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이가 공식을 잘못 대입했고 또 연산에 실수를 했고 하는 게 보이는데, 국어는 그게 그냥 답만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이 생각했던 그 흐름을 간단하게라도 적어주게끔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분석해서 아이들의 사고의 틀, 이해도를 제가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강의력은 다들 좋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잘 잡아주는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제 해와라, 클리닉 와라 뭐 이렇게 자꾸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하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클리닉은 우선은 와서 하는 게 필수는 아닌 건가요? 시간이 실은 그렇죠. 많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이동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게 그냥 반드시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저한테는
카톡에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다다다 보내요. 근데 아이가 저는 과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과라서 뭐 그런 거 다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그래서 혼자 하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고 학교 이제는 그리고 학교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른 활동들을 그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는 와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애거든요.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그거 아니면 선생님한테 엄마가 말씀드려줄게 해도 아마 해야 되면은 오라고 했으면은 가서 뭘 해도 안 되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우선이긴 한데 그게 원칙이긴 한데 실은 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업 시간만 하는 거를 더 원래는 저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모르겠어요. 아이하고는 그게 저도 어떤 식이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맞아요. 그게 없이는 안 되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임해고도 이과면은 활동도 워낙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상인제만 그거 남아서 해야 되고 뭐가 남아서 해야 되고 모든 과목을 지금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되고 우선 다른 과목도 혼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진짜 이게 한 번 시간표 너무 뭐 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클리닉 가려면은 이동 시간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근처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진짜 애들이 스스로 잘 못하는 애들은 밀착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서도 낭비라고 생각하면 되게 효율적인 걸 중요시하거든요. 너네가 알아서 이렇게 나한테 질문해주고 하면은 충분히 그게 클리닉으로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기는 해요.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안 계시는 사람인데 얘는 극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어차피 혼자 할 건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런 건 아니까 반드시 뭐 물어봐야 될 거 있을 때 이제 하는 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안 했던 일도 무조건 해야 되면 엄마 뭐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이러면 가고 자기 자습하고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에게는 이 자료 이따 가져가셔서 이렇게 카톡이나 패드로 질문 받는 거를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한 문제당 세세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클리닉과 같은 이 음성만 안 나올 뿐이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극상위권 아이들은 이런 걸 충분히 잘해요. 하위권 애들이 이게 안 돼서 클리닉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자기가 아마 이렇게 못해서 그냥 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자기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면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그래도 욕심이 굉장히 있는 애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제가 과제집을 보긴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과제 얼마나 했는가 봤을 때 틀린 문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를 요거 한번 땡땡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쌤한테 정리 좀 해서 보내줄래?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유도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먼저 유도해서 반복을 좀 하다가 습관이 되게끔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필수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나 중하위권을 위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뭐 땡땡이는 지금 여기서 이걸 놓쳤고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PT처럼 맞춤형으로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사고에 맞춰서 자세하게 답변하고 뭐 카톡 시간은 늘 열려 있는데 뭐 제가 잠들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언제든지 답변을 하니까 꼭 이렇게 남겨두면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좋거든요.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요. 교재는 뭐 이거는 수업 교재고 우측은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핵심 정리랑 파이널 모의고사 1, 2, 3회 이런 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임해고 특징을 보자면은 원래 2학년은 모든 학교가 1학기 때 문학을 해요. 임해고도 그랬었고. 근데 원래 작년에도 그랬었나요? 올해 바뀐 건가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독서를 바꿨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지학사인데 교과서에 있는 독서 지문은 쉬워요. 이제 막 1학년 응애에서 2학년 올라온 애들이니까 뭘 얼마나 어려움을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한 지문 나와요. 다 수능 특강, 수능 기출. 고3용 지문인 거예요. 이제 막 고2의 R을 깨시 애기 고2들한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을 가지고서 시험을 내버리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죠. 독서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서술형이 없는 편이 원래 좀 많은 편인데 문제도 많아요. 보통 학교들이 24문제인데 28문항 많은 편이거든요. 1학기가 독서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지문 자체가 고3용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외적 중고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문제 난이도에서 중상에서 상을 차지하는 거는 다 외적 중고 유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잔인한 것 같아요. 얘가 그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풀면 언제나 걱정이었었는데 고3 거를 이제부터 계속 모든 거를 다 했었는데 고3 거를 하니까 확실히 고3 거를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요. 자기가 배점을 못 맞는다고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신 말고 이제 혼자 이제는 수능을 그거를 풀고 있을 때 그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작년 수능 지문도 나왔었고. 이제 그냥 다 기출, 새로운 게 아니고 기출로 나왔어요. 아, 기출은 한 지문이 아니요. 수능 특강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수능 특강도 원래 고3 거니까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내신이니까 내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풀 수 있는 거니까 모의고사랑은 또 다르죠. 모의고사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인데 출제 유형을 보면은 우선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이거는 뭐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나오는 유형이죠.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대비되는 개념을 얘기한다. 이론의 한계에 지적한다. 시대적인 배경 제시한다. 이런 내용을 지문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단원별로 또는 지문별로 다 타이핑 쳐서 정리하기 때문에 폰트나 번호가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도 이론 설명과 영향 제시하고 있고 인용하면서 차이점, 통령 제시 대조, 개념의 흐름, 그 다음에 의의를 밝힌다. 이런 게 다 어떻게 이 지문을 펼치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기본 이해. 가장 수능에서 지문에서 기본적인 방식.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4번,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을 2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 간의 공통점 모두 또는 각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니까 좀 더 비교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론형 문제, 그 다음에 내용 확인 문제. 내용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일치 유형과 비슷하게 내용 꼼꼼하게 읽으면 되는데 워낙 지문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는 게 힘든 거는 맞지만 내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10번 이상은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빈칸 뚫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기억할 만큼 많이 봐야 한다. 독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추론 같은 경우는 국어라는 과목에서 중요한 게 추론, 사고, 이해 이런 건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직접적으로 본문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몇몇 문장들을 종합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근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야겠고 다음으로는 지문마다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뭐 아웃소싱이라든가 뭔가 중요한 개념을 밑줄 긋고 그 중요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가. 독서 지문도 결국에는 중심 화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 중심 화제, 주인공의 특성에 대해서 너네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2가지를 밑줄 긋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뭐 달리 이런 건 차이점을 묻고 있는 거고 모두는 공통점을 묻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결국 본문의 전체에서 그 화제에 대한 특성을 잘 기억해놔야 하기 때문에 지문 구조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 정리하고 그 핵심 개념의 특성들을 어떤 공통점, 차이점,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유형별로 잘 정리를 해놔서 연습장에 써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본문 일치형 문제는 본문 정확하게 읽었니 아니니까 많이 꼼꼼하게 읽는다면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보통 이런 문제 유형은 난이도가 중에서 하에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많이 안 읽은 거예요. 본인 딴에만 많이 읽었다고 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만 틀리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외적 증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수능 특강 지문이었고요. 수능 특강에 나온 그 문제 유형을 활용을 해요. 아예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익숙한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국에는 거기 나와 있던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보기를 통해서 내가 지문에서 무엇을 가져가고 또는 지문에 있는 핵심 내용을 이러한 사례에 적용하는, 응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응용력 같은 게 잘 돼야 해요. 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사의화라고 하는 그림과 한국의 회화의 흐름이라는 수능특강 지문이었는데 그림 하나만 바꿔서 냈고요. 얘는 수능특강에 있는 보기 유형이었습니다. 이 설명도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설명과 똑같았고요. 선지만 다르게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 지문, 외적 증거 활용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2 1학기인 점을 감안해서 수능특강에 있는 보기 지문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이렇게 또 더 있죠. 외적 증거 유형이 지금 제가 4개를 제시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28문제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외적 증거니까 수능 특강에서 봤다고 해도 이거는 수능 특강이랑 달라요. 아이 다르게 바꿨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례나 어떤 선지가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 응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문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고3인 만큼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렸구나. 어휘 문제인데 어휘력은 난이도가 한데 아이들이 어휘력이 안 잡혀 있거나 본문을 꼼꼼히 안 읽는 친구들은 틀립니다. 근데 아닌 친구들은 안 틀리죠. 이런 거 틀리면 그냥 진짜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그 어휘의 뜻을 추론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해고는 지문 전체를 하나도 빼먹지 말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어휘력, 애들이 참 소홀하게 대우를 하는 파트인데 절대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내가 약간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는 어휘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뜻 찾아서 체크하고 넘어가야겠고요. 외적 증거 유형이 3분의 1이나 나오니까 평상시에 수능 기출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나의 어떤 응용력이라든가 하는 게 어떤가 잘 확인해야겠고 독해력 너무 중요하겠죠. 고3 난이도의 지문이니까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앞에 거 정리되는 건데 응용력과 사고력이 잘 깔려 있어야지만 이 어려운 고3 지문을 잘 소화할 수 있답니다. 지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겠고 학교 필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본문 일치나 외적 증거를 많이 요구를 하는구나 파악해두고 문제풀이를 통해 내가 얼마나 잘 적용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해고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그게 몇 개까지 1학년